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성평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교평가에서 형성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시하는 거는 맞아요. 확실히.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현장에서 형성평가의 기능이 이제 강화되기도 했고 교사들에게 형성평가를 많이 해라. 형성평가를 자주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형성평가라 그러면 그러면 뭐 나 형성평가를 지금까지는 쪽지 시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많이 치란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형성평가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수업했듯이 평가의 유형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평가 유형을 나누자면, 이제 수업이라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가의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분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형성평가라는 것은 이제 수업 중에 치르는 간단한 평가,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의 전환, 그리고 우선은 이제 형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서는 주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형성평가가 또 대두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 아마 이 수업혁신, 평가혁신이라는 용어와 같이 이제 형성평가가 좀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업혁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수업혁신이죠. 그죠? 원래 이제 일상적인 전통적인 형태의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들의 수업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이제 받고만 있던 형태의 교수자는 교수를 하고 학습자는 학습을 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뭔가가 다를 것이다라는 거. 이제 거기서 등장하게 된 용어가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이다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학자들을 이제 조금 빗대어서 이제 아카데믹하게 표현을 하자면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지식을 창조하도록 하는 수업이 배움 중심 수업이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등장한 게 이제 혁신학교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수업 혁신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들이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 또는 뭐 플립 러닝 뭐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과제를 하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즉 집에서 과제로 하던 학습을 오히려 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던 이제 학습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서 하는 학습이 교사와 뭐 같이 상호작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교사와 하는 어떤 교사가 주는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하는 형태의 수업을 이제 거꾸로 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왔을 때는 활동을 주로 하고 집에서 활동을 위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형태를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이 그 수업을 좀 제대로 쓰기 위한 방법이라면 제가 한 강의를 이건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와서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토론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심화 작업을 하는 형태들을 이제 거꾸로 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학습 마찬가지죠. 단순히 수업을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창조해 나가는 수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협력학습이라는 것. 이런 용어들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업이 바뀌면서 평가는 안 바뀌는가? 그렇죠. 수업이 바뀌면서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업과 평가가 이제 통합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혁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게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정 중심 평가는 여러분들이 형성 평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렇고, 그런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 안에서 이해를 하자면 수업 과정 중에 일어나는 학생의 학습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형성 평가, 그렇죠. 형성 평가라는 것이 수업 중에 하는 평가인데, 그렇다면 이 수업 과정 중에 학생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학생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형성평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서 다른 진단평가나 총괄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평가로 대두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등장한 용어 중에 하나가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성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평가이었는데, 이제 써오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형성평가는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형성평가를 쪽지시험 정도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아주 형성평가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쪽지시험이라는 건 도구가 있는 평가라는 것은. 그래서 도구가 있는 평가뿐만 아니라 도구가 없이도 그냥 교사가 하는 활동으로도 이 형성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용어에다가 어떤 새로운 용어를 이제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현장은 그렇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이제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1장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가정중심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과 맞물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수업평가 일체화 방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이제 수업평가 일체화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별 이제 상시 평가가 강화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평가에서의 이제 혁신,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수업이 끝난 뒤에 치러지는 평가, 그 평가라 그러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혁신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영상을 하나 우리가 잠깐 보고, 그리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동안 중간 기말고사는 없지만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점수가 아닌 서술로 평가받게 되는데요. 토론과 참여로 확 바뀐 수업 현장 모습 전해드립니다. 김경환 기자입니다. 자유학기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수업은 거의 다 사라지고 대부분 진로 쪽이나 아니면 체험형 수업으로 바뀐 것 같아서 참여할 기회가 더 높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이 없어져서 학생들의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마다 다 수행평가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모둠형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애들하고 좀 더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들은 달라진 수업 방식이 좋다고 말합니다. 홍길동전을 읽고 토론을 벌이는 국어 수업 시간. 주장과 반박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듣는 학생들의 표정도 진지합니다. 국영수 사과 등 모든 과목 수업이 토론과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진행되자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흥미를 가지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또 내일 수업이 어떻게 할까 전개돼서 신나게 오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아이들이 2, 3학년의 경우는 해이해지는데 1학년 학생들은 아직도 집중하면서 중심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끝까지 한다는 점에서
일반 학기와 달리 자유학기에는 평가를 점수화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과정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기 말에 배포되는 생활기록부엔 시험 성적 대신 각 과목 교사들이 직접 작성한 서술식 평가가 담깁니다. 이 학교에선 학기 중에 학생 스스로 자기평가를 해보는 과목별 성장편지도 만들어 학부모가 자녀들의 학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술식 평가를 접한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 등 자유학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수로 된 성적만 받았을 때에는 우리 아이 점수에만 눈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적어주자 우리 아이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느냐고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자기 아이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산출된 성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학기 동안의 교과 성적은 고등학교 입시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로 탐색과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종합 의견과 출결 등을 포함하는 비교과 영역은 고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입 전형 계획을 조기에 예고해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네, 다들 이제 들으셨죠,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굳이 자유학기제를 우리 평가 시간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까를 보면 자유학기제의 평가는 시험이 없다. 자유학기제는 시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럼 시험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해? 그렇죠. 그때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과정중심 평가다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과정을 과정중심으로 뭘 말하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4장과 5장에서 형성평가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중심평가라는 것과 형성평가는 또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그렇죠. 가정중심평가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지만 형성평가는 이 가정중심평가보다 무엇인가 작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도구적인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아마 현장에서도 이제 교사들이 많이 혼돈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비교사인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상황들이 아마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의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요. 가정중심평가에 대한 우리가 어떤 해석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중심평가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즉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가정중심평가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평가를 실제하는 사람들은 평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가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연구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중심평가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조금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럼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된 이후에 가정중심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등장된 게 가정중심 평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교사들이 가정중심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관계자들은 앞으로 가정중심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감은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가정중심 평가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중심 평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가정중심 평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가정중심 평가 출현 배경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본다라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가정중심 평가에 대한 요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 변화의 필요성에서 출현이 됩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것 기반 교육과정이 되면서 그럼 미래사회로 대변되는 지능정보 사회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기존의 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정부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이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하였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와 같은 정부의 대비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중심평가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학습, 교육평가 중, 그리고 교육평가 측면에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교수학습, 교육평가 가운데 뭐 이런 거, 그리고 교육평가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중심평가의 특징은 결과중심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평가 패러다임 확장이자, 이것도 1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패러다임 확장이자 또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의 연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수업과 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중심평가는 결과중심평가와 대비되어 나타난 용어,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중심평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교육평가의 문제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중심평가 용어가 사용된 초기 출처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초기 출처들 중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정책 연구 2013년에는 가정중심적 평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가정중심적 평가라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암기 위주나 정답 찾기 등의 결과중심 평가 방식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학생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결과중심적 평가로 본 데 비해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서 가정중심적 평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가정중심 평가는 현재 학교 교육의 평가가 결과중심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에 대비되는 평가로 가정중심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의 가정중심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까지 쓰던 결과중심 평가를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평가 패러다임의 확장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묻어나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과중심의 평가, 즉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였다면, 그죠? A of L이라고 이거 1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평가의 결과를 교수학습 질 개선이라든지 또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 학습을 위한 평가, 즉 더 나아가서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로 평가 패러다임을 확장한다라는 것이 이제 평가 패러다임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등장한 용어가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연계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수업과 평가의 연계라는 표현을 1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중심 평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형성평가를 듣고 나면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게 형성평가인데?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와 가정중심평가라는 용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고, 그리고 가정중심평가는 우리가 실제 교육 장면에서 더 많이 쓰는 용어라면 이제 그것을 어떤 문헌적으로 좀 아카데믹하게 쓰는 표현들이 우리가 쓰는 이제 형성평가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중심 평가의 이론적인 기초로 보자면 이제 여기에 제시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형성평가라는 것이 이제 가정중심 평가의 대표적인 평가라면 이 형성평가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67년에 이미 형성평가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이 되어서 평가를 교수학습 과정과 연계시킨다라는 표현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표현으로 블랙이라는 학자가 우리 책에 자주 등장합니다. 블랙 앤 윌리엄이라는 학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형성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평가가 형성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최근으로 넘어오면 이제 맥밀란, 우리 책의 저자예요. 이 맥밀란이라는 학자는 평가의 형성적인 기능을 학생의 학습 증거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학생에게 피드백을 하며 그 증거를 수집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며 그리고 학생의 성취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하는 교수 전략을 개선하는 과정을 이제 형성평가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책에 오늘 학습하시게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중심 평가는 그럼 형성평가, 우리 책에서는 가정중심 평가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형성평가라는 용어도 쓰고 가정중심 평가라는 용어도 씁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셔가 가정중심 평가다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형성평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형성평가는 단순히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이 테스트가 아닌 학습 과정으로 개념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해서 2005년 이후부터 하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형성평가는 뭐 테스트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테스트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게 학습 과정이라는 어떤 더 큰 영역 그리고 이제 검사를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의 가정중심 평가의 기본 방향 및 특징이에요. 이게 아마 이것들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아시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우리 수업에서 여기서 이해하자면 평가관이 바뀐다는 거죠. 가정중심 평가에 따르자면 여기 보시면 평가관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결과를 중시하던 평가에서 여기 보시면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AFL이 된다라는 거죠. 학습을 위한 평가.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Assessment as Learning이라고 해서 어떤 학습 그 자체로서의 평가라고 조금 더 앞으로의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가정을 중시하게 된다는 거. 이제 그런 평가로 치자면 이제 평가 방법, 이건 현장에서 쓰는 평가 방법인 거죠. 치자면 여기서 이제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조화, 비구조화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형성평가에서 다시 한번 파생시켜야 될 내용이에요. 구조화된 평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비구조화된 방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평가는 수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가의 주체가 지금까지는 교사였다면 이제는 학습자도 자기평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뉴스를 봤을 때 어디에서는 그렇죠. 자유학기제에서 치르는 평가에서는 주로 평가가 서술식으로 그렇죠. 서술식으로 일어났으며 그리고 학생의 자기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평가 방법이 이렇게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된 게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우리 수업에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전환의 기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제 현장에 더 쓰시기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평가의 내용에서도 주로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 단편적인 지식을 위한 평가, 인지적인 평가가 아닌 인지와 정의적인 특성까지도 평가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평가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평가 결과 및 보고에 또는 활용에서는 주로 기존까지는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정보만을 주는 어떤 결과였다면, 지금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성취 기준,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세워놓은 준거를 주로 보고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성취 기준 가운데 달성한 성취 기준은 얼마이며 달성하지 못한 성취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의 120페이지부터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는 현장에서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 이제 형성평가라는 것을 대두시켜서 형성평가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성평가를 우리 책에서 정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형성평가가 쪽지시험이었다? 네, 이거는 여러분 기억에서 지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형성평가는 학습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피드백을 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교사의 교수 전략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 여기 보시면 평가가 과정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교사의 교수,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티칭, 이제 교수 활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라는 것은 교사가 하는 어떤 시험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교사가 하는 교수활동, 즉 수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아마 대다수의 교사들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수업했는데 고개를 조금 끄덕이고 있네? 그러면 내가 수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이야기네. 또는 수업하는데 이 아이가 나를 절대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면, 그럼 이 학생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이해하지 못했네 라고 내가 어떤 그 학습자의 행동, 패턴, 그리고 그 학습자의 어떤 눈빛, 그 학습자의 몸짓을 통해서 내가 그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교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였잖아요. 수업의 활동.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앞으로 형성평가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학습의 증거를 수집해서 교사가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4장과 5장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학습의 증거를 수집해? 그렇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할 거고, 학습의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증거평가를 어떻게 해?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앞에 보시면 형성평가라는 건 학습 증거 수집하는 거에서 플러스 그리고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피드백? 피드백이 뭐지? 에 대한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걸 통해서 교수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티칭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전략.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강의식으로 했는데 강의식으로 해보니까 학습자의 이해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수 전략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강의식이 아닌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게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를 주고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한다든지, 그런 교수 전략을 내가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책에서 아카데믹한 표현으로 쓰자면 수업 조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사가 하는 이런 일련의 이 사이클들이 사실은 모두 다 형성평가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순환적인 과정들이. 이해하셨나요? 네, 아마 지금은 좀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형성평가를 개념화 시켜 놓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화 시키는 것이 형성평가는 학습의 증거를 수집하고 학생에게는 피드백을 주며 그리고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교수 전략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도. 여러분 책에 12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0페이지에. 네, 보시면 되게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형성평가라는 것은 보시면 이렇게 일종의 패키지이다. 그렇죠? 우린 지금까지 형성평가는 쪽지시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 그렇죠. 우리가 앞에 사이클 봤던 학습 증거 수집, 피드백, 그리고 교수 전략 수정이라는 패키지가 형성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패키지 안에 모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형성평가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으면 완벽한 패키지인 거고 그냥 피드백과 학습 증거 수집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교수 전략 수정하는 것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피드백이 아니라 형성평가의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평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형성평가는 새로운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성평가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성평가를 수단이나 도구 혹은 절차로 간주하기도 하고 학습 향상을 위해서 정보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기술하는 그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성평가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대부분 쪽지시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도 벌써 전문가들이 상업적인 검사 출판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 뭐 두산동아라든지 또는 또 뭐 무슨 출판사들이 있나요? 뭐 우리는 보통 학지사 이런 거 많이 쓰지만 보통 초중고 중고에서 많이 쓰는 어떤 출판사들, 그렇죠? 출판사들이 예를 들어 두산동아에서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에 어떤 형성평가라는 단원을 넣어놔요. 그럼 그 단원에서는 늘 한 단원이 끝났을 때에 치르는 시험지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출판사들이 이 형성평가라는 용어 자체를 어떤 진단적인 정보를 주기 위한 테스트지로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 형성평가는 교사들에게는 인식이 형성평가는 테스트지다. 이게 뭔가 시험지다. 시험이다. 라는 인식으로 이제 고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성평가에게 새로운 색깔을 준다고 하지만 이제 교사들은 기존에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 형성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계에서는 형성평가라는 용어를 그냥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쓰자. 이제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용어를 형성평가를 대체하는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또 현장에서 혼동인 거죠. 교사들에게 형성평가를 실시해라 라고 하지 않고 학습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또다시 교사들은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형성평가라는 것은 어떤 가정중심 평가의 한 일환으로서 이 형성평가의 기능적인 것들을 좀 더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쓰도록 이제 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래서 형성평가는 여기 보시면 이제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형성평가의 특징. 그러면 여기 있는 형성평가의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이게 형성평가가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형성평가인데 그냥 단지 형성평가가 수준이 낮은 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패키지 가운데 하나만 있는 거. 근데 높은 수준이 된다면 그 패키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 책에는 123페이지에 아마 표 4-1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낮은 수준이었다면 학습의 증거를 대부분 객관식이나 표준화된 형태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단원평가지 같은 형태. 그런데 높은 수준이 되면 이 객관식도 있지만 우리가 교사가 하는 서술식이라든지 어떤 일화의 형태로까지도 평가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것. 즉 학습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구조도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냥 공식적이었고 그리고 계획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단원이 끝날 때쯤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형성평가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형성평가지만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 그럼 높은 수준이 되면 그렇죠.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것도 형성평가다라는 거죠. 이 두 개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거라면 앞에서 얘기한 어떤 교사가 하는 어떤 시험 같은 형태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형성평가에서 비공식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사가 하는 어떤 비공식적인 활동,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비공식적인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여자로 친다면 낮은 수준이면 교사 혼자밖에 없을 건데 이제 학생이 자기 평가하고 동료 평가함으로써 교사 학생 모두를 평가에 포함시키는 형태. 그리고 피드백도 보시면 그 높은 수준일 때 피드백이 있다고 했죠.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이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수업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기존의 평가에서 수업 조정이 없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형성평가를 통해서. 형성평가 쳐보니까 애들이 이해도가 낮다. 그러면 그 단원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하고 교사가 그 다음 단원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수준일수록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교사의 어떤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거. 교사가 자유자재로 교육과정을 구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들을 띠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성평가의 특징 가운데 이제 구조가 공식적인 거, 비공식 거 모두 포함한다면 그러면 공식적인 형태는 이제 지금까지 보던 이런 형태들 그렇겠죠. 이제 많이 하는 숙제, 숙제도 이제 형성평가의 하나였다는 거죠. 증거를 수집할 때. 그래서 숙제를 과제를 내므로써 그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에서 하는 퀴즈나 시험 같은 거, 그리고 수업 내에 어떤 과제 같은 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수행평가를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하면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학습자가 이해 정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구조화된 활동 혹은 중간시험, 지금까지 얘기했던 테스트지. 이 형태를 띠는 것. 그렇죠? 그런데 우린 이제 형성평가에서 비공식적인 게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랬죠. 즉, 교사가 하는 관찰, 교사가 하는 질문도 뭐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평가였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기록이 될 때 평가가 되는 겁니다. 학습자가 얼마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의 이해 정도를 내가 기록해 두는 거. 그리고 이제 증거 수집 여기 보시면 지속적이면서 즉흥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밀접 관찰할 수 있는 거. 얘가 지난 시간에는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랑 눈을 어느 정도 마주쳤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질문은 늘 구조화된 형태를 띠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즉흥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피드백도 즉각적일 수 있고 수업 조정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성평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공식적인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수업으로 받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성평가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비공식적인 형성평가의 형태들이 된다는 거죠. 관찰이나 질문이 형성평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인 형성평가의 형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관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학습자들을 이제 관찰할 것인가? 뭐 우리가 무엇을 관찰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건 이제 교사들마다 이제 어떤 교수 방법의 틀이 다르기도 하고 교사들마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왜냐면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실 평가라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론 교사의 기본적인 가치관 그리고 교사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예, 그렇듯이 이런 비공식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교사의 기본적인 어떤 교육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사들이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할 것인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조는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떠드는 걸 볼 것인가?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틀은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그럼 이제 보시면 하나씩 보시면 이제 활동을 하는 중이라면 이제 토의 중에 학생의 어느 정도의 참여의 성향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토의를 시켜놨다면 그냥 잘하고 있을 거겠지 잘하겠지라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아이의 뭐 A라는 학생은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하는지 B라는 학생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도로 우리가 성향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둠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기술 그렇죠. 모둠의 활동을 할 때 어떤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참여 성향도 그렇고 대인관계 기술도 그렇고 우리가 이 관찰을 했다면 얘는 우리가 추후에 평가를 할 때 학자들이 우리 지금 평가를 할 때 앞쪽에서도 뉴스에서 그랬죠. 이제 평가가 서술식 평가가 된다. 그렇죠. 그럼 서술식 평가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형태들을 서술할 것인가? 이런 형태들을 서술을 한다는 거죠. 대인관계 기술과 참여의 성향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 하는 질문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정확성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능력. 그죠? 어떤 유형들의 언어들을 쓰는지, 그리고 그러한 언어들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 능력 정도도 우리가 이제 봐줄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뭐 혹시 아이가 관찰해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하나의 예시만을 가지고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더 많은 예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그럼 우리가 보통은 수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 중에 관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생을 지목할 것인지 정도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조금 진도가 많이 밀려져 있고 빨리 나가야 된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 수업한 내용들에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주로 어떤 학생들을 지목해야 될까요? 그렇죠. 빨리 답을 줄 수 있는 학생에게 지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수업은 조금 더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다 이해했으면 좋은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해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럼 어떤 학습자에게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성취 수준이 좀 낮은 아이에게 질문해서 그 아이도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도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관심 정도, 그리고 대답을 통한 이해 정도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책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책에서는 1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사가 그냥 단순히 하는 관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얘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중요한 핵심이 이거죠. 이 비공식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절차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든지 또는 뭐 구조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A 했을 때 B를 한다, B 했을 때 C라고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구조적인 건 맞지만 교사라는 전문성을 띈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이제 비공식적인 관찰 중에 하나가 표정입니다. 표정. 그렇죠? 우리 책에 보시면 아마 되게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12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학습자들의 사진을 이제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딱 넣어서 수업 중에 학습자들을 관찰할 때 표정도 관찰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사실 표정이 거짓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학습자가 우리 수업에 보이는 태도는 어떤지 정도를 판단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3번 아이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정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책에서는 아마 이 분노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표정을 내가 수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3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나한테 분노에 차 있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나는 이 수업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5번 아이는 어때요? 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이제 불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게 맞나? 나는 학원에서는 이렇게 듣지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아이, 4번 같은 아이의 표정이 수업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면 우린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면 이제 3번 같은 아이, 5번 같은 아이는 그냥 이렇게 수업을 잘 좋아하지 않네? 라고 판단해서 그냥 어떤 피드백도 주지 않았을 건데 이제 3번과 5번 같은 아이가 학습에서 보이는 태도가 불신이나 어떤 분노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학습의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우리는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아이에게 혹시 3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정말 많이 어려워? 혹은 수업이 잘 이해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5번 같은 아이도 마찬가지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아이가 뭐 내 수업에서 늘 5번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면 뭔가 내가 주는 어떤 지식이 본인의 지식과 약간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 해줄 수 있게? 드러낼 수 있게 그 아이에게 나와서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 아이가 보이는 사고를 조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표정 같은 것들을 그냥 수업에서 간과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학습자의 표정을 수집하는 것이 그렇죠. 형성평가의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수업에서 몇 번 같은 얼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6번 같은 표정이 있으면 좋겠죠. 뭔가 늘 행복한 거. 그리고 7번 같은 표정이 좋죠. 결심한 거.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 잘 풀리더라. 그래서 7번 같은 표정을 주면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아이가 뭔가 결심을 내려서 했다라는 거죠. 이런 표정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수업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체 언어나 신호 같은 것들도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어떤 그 틀이라는 거죠. 아이가 어떤 신체적인 언어를 보내는지 또는 뭐 신호를 보내는지 또 몸짓도 봐야 되는 거죠. 몸이 늘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늘 책상 뒤에 이렇게 책상 쪽으로 뒤에 몸이 기울어져 있다는지 그죠?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책에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제
어떤 비언어적인 행위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133페이지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교실을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서로 쳐다봐요. 그쵸? 내가 어떤 그 이론들을 설명했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교실을 두리번거리면서 나만 이렇게 이해했나? 저 친구는 다르게 이해했나? 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뭔가 준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나 혹은 또 학습자들이 지루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해요. 내만 지루한가? 이러면서 들어본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하는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니? 라고 이제 다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네 선생님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게. 또는 그럼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자료를 좀 더 갖고 와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내가 수업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이 지루해 한다고 하면 그래 선생님이 좀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줄게 하면서 옛날 얘기를 꺼내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좀 환기시켜준다든지 그런 형태들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공식적인 형성평가는 교사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가 하는 이 수업이라는 활동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교실 장면은 굉장히 정신없고 바빠요. 그렇겠죠. 내가 수업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도 내가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아이를 참여도 시켜야 되고 이게 굉장히 바쁜 일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쁜 일상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사들이 관찰을 할 때라든지 해석을 할 때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인들 끊임없이 스스로를 모니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교사 스스로를 모니터해 나가는 거죠. 혹시 내가 이런 그 오류들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해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아마 보시면 몇 가지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첫인상 효과 있죠. 첫 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 그 이후의 관찰들도 마찬가지로 그 첫인상 때문에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인상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처럼 첫인상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첫인상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내가 혹시 비공식적인 관찰을 했는데 오류가 생긴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신 효과는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사람들은 그렇죠.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 기억에 그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치자면 어떤 기억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기억은 가장 최근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 효과라고 해서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잘 기억해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어떤 관찰이 그 다음 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후광 효과는 아마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관찰 결과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는 어떤 가정.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수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얘기를 교무실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하면 나는 영어 선생님이지만 수학 선생님이 한 그 아이의 이야기가 계속 얘는 수학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영어는 이렇게 못하지? 아니면 영어도 혹시 잘하는데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어떤 그 형태에 내가 수학 선생님이 준 말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후광 효과 같은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본인이 하는 평가가 관찰이 제대로 된 관찰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호손 효과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하나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거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호손 효과.
할까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호손웍스에서 이제 나온 어떤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학습 장면에 갖다 둔 교사가 보고 있으면 그 학습자는 원래 그 학습자가 보이던 형태와 다른 형태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관찰을 하면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 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학습자가 다른 형태들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 채 비공식적인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관찰을 하실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는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지금 관찰도 물론 수업에서 내가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쓰이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이 비공식적인 형성평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은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는 수업에 집중시키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에서 질문 안 하는 교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그때 하던 그 질문도 사실은 형성평가였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단원에서 조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되도록이면 질문을 교육 목표에 맞추어라. 그렇겠죠. 목표에 맞추어라. 수업과 연결된 질문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반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질문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저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질문을 한 후에는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라. 근데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을 쓴다든지, 그렇죠. 뭐,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친 질문을 피해라, 되도록이면. 그리고 뭐, 이런 특징들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인 형성평가로 들어가면 이건 대다수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받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시험만 뭐가 아니었다는 거, 형성평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활동 같은 것들, 그래서 수업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 여기 보시면 어떤 글쓰기 활동이나 숙제나 또는 뭐 구술활동, 구술발표 또는 토의 이런 것들, 그리고 모둠에서 치자면 모둠별 토의, 프로젝트 과제 이런 것들도 형성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뭐 숙제, 그렇죠. 수업 중에 하는 과제, 다 이런 형태들을 띠는 것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업 활동이 사실은 다 형성평가였다라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수업과 평가의 연계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전시험이라고 해서 얘도 이제 조금 쓰이면은 좋아요. 형성평가의 형태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한 교사가 한 수업의 형태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입장권 카드로 이제 수준을 파악하는 거. 여기 보시면 수학 4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수학 4단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입장권 카드라는 거.
그러니까 사전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전 평가 같은 개념이라면 미리 학습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장권 카드를 쓴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써준 입장권 카드를 살펴보면 한 명을 제외하고 그래프에 대한 개념들을 또는 뭐 다들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 그러면 수업 중에 한 명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떤 수준인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전 학습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평가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전시험. 이것도 사실은 형성평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업에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권 카드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잘 보이시죠? 퀴즈.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수업에서. 학생 상호 간의 퀴즈. 교사가 하지 않는 학생들이 포함이 된 이런 것들도 이제 형성평가. 그리고 뭐 교사가 제시하고 학생이 발표하는 형식의 퀴즈 같은 것들도 형성평가. 여기 보면 골든벨 많이 하죠.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들 형성평가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거 한 개 여기. 보시면 시험지 형식의 단원평가도 형성평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형성평가 많았잖아요. 그거 가운데 하나가 아주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성평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실 답변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뭐 클리커 이런 것들은 많이들 쓰죠. 답변 시스템이라고. 우리도 우리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LMS에 다 얘네들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냥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 평가 같은 거. 지금까지 다 대부분 다 이런 평가들을 형성평가라고 또 간주를 했었죠. 중간 평가. 그래서 보통 출제는 교사 개별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혹은 교사들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교사 공동의 출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 공동의 출제. 그래서 이 형성평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제 형성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어떤 인지진단 시스템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후에는 아마 교사 개별적으로 출제하지 않고 충분히 그냥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가능하게 이렇게도 형태를 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시행은 평가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출제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 평가 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중간평가, 형성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는 교사가 다양한 각도로, 다각도로 이제 고민을 볼 필요가 있는 영역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5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43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 이 부분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형성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성평가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그렇죠? 학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그리고 우리 이것을 평가를 하고, 증거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교수 전략을 수정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를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공식적인 형성평가, 비공식적인 형성평가의 형태들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책에서 143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표 4-3번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클리커를 쓰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클리커 쓰는 거, 아니면 또 문제지를 하는 거, 또 혹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입장카드 같은 것들을 하는 거, 입장권을 뭐 미리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 학생의 이해와 능력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사가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기법들은 다양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교수 전략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교수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금까지는 시험의 형태만 띄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뭐 답변 카드라든지 투표 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동작으로 미리 정해서 뭐 아이들에게 손동작으로 어떤 아이들의 이해 정도를 내가 습득할 수도 있고, 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자답변 이런 것들 쓸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신호등 기법이라고 해서 신호기법 같은 것들을 미리 아이들과 뭐 카드를 만들어 오는 거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뭐 초록색이죠. 신호등이니까. 그러면 수업에서 이해도 정도를 판단할 때 아이들에게 오늘 한 수업들을 잘 이해했어?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뭐 다 대부분 다 이해하면 초록색, 뭐 잘 이해하지 못한 빨간색. 그럼 빨간색이 왔을 때 다시 설명하는 거. 그렇죠. 내가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자의 이해도를 판단을 해서 내 교수 전략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아이들을 모둠을 만들어 주든지 기타 등등 다른 형태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피드백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